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주차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재택 수업이 일주일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을 꼭 만나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평생학습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을 잘 파악하셨습니까? 실제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지 저는 좋은 평생교육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2000년부터 평생교육이 어떤 현장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근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이 처음보다 여러분 더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평생교육이 오히려 더 쇠퇴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이 정말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이란 무엇이냐, 학습자를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기 지시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이 발현이 되도록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자기조절 학습과 교육 방법, 학습자 스스로의 목표 달성 여부를 성찰하도록 지원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자기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하는 것은 과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졌는데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할 때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일자리와 관한 내용이에요. 취업과 관련된 거. 결국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 성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할 수 있는 이 일자리 교육이잖아요. 자, 직업교육. 자, 보통 우리가 40대를 그 사회의 허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40대에 구조조정이 되거나 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재취업 교육과 전직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개인들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40대 가정들이 직면하고 있는, 또 여성들이 직면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와 관련된 이 교육이 평생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간의 발달 과업 중에 이제 뭐 40대 뭐 이제 중년이 되고 이러면 가정생활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로서의 역할 정말 잘하고 있는지, 또 자기의 노부모를 돌보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의 노부모를 돌보는 일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 국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뭐 나이 들면 부모님 다 요양원으로 보내면 2년 안에 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 부모를 돌보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서양에는 효라는 개념은 없지만, 뭐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약간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돌보는 이런 시스템, 서양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 내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근데 이 연구 결과에 보면은 딸이 부모를 케어하는 방법과 아들이 부모를 케어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의사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겪게 되는데, 특히 직장에서의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동료 간의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부부 간의 의사소통,
이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인생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후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우리나라는 정년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60이 되면은 정년 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100살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것들도 학습자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다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직 연구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 독일의 이 성인교육 중에서 이들의 주제는 우리나라와 약간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실제로 뭡니까? 이거 먹는 거잖아. 식생활과 관련된 거. 식생활에 관한 교육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텃밭 가꾸는 거를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양에는 그 자가 화장품이 있잖아요. 이 화장품들도 엄청나니 화학물질, 방부제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가 화장품 그 허브들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자기가 화장품을 만드는지 이런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식생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요리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거 성인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빠져 있는 게 요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복과 관련된 거, 의생활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의생활, 옷, 파티복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의생활과 관련된 거, 리폼하는 거, 옷 수선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학습자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모든 요구를 교육을 통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의 내용이 다양하게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성인 교육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책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58쪽에 그 성인에 대한 교육을 언제부터 지원을 해야 되는가 라고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제가 이 책을 집필을 하면서 독일 책들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교육, 평생 교육이 언제 시작이 되었다? 노을수가 1973년에 얘기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유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책에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인 교육이 시작이 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이 정치, 문화, 교양, 예술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자, 이 독일 역사 중에서 이 바이마르 시대 1919년이 시작하면서 약간의 공화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헌법을 만드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은 모든 시민들이 자율적인 존재로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두고 바이마르 헌법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근대 헌법의 원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지금 헌법을 갖고 있는데 바이마르 헌법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성인 교육을 지원해야 될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의 시작은 언제인가? 저는 봤을 때 이 바이마르 헌법에 명시가 된 1919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독일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이 바이마르 헌법에 명시된 성인 교육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시각을 개발해 가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생겼어, 나한테. 그러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문제를 개발해 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학습자 중심의 시각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해 주는 거죠. 자, 플리트너라고 하는 학자는 일상생활의 극복을 위한 해석적 교육학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플리트너라고 하는 학자는 자기 생산성이라든가 자기 준거의 틀에 의한 주체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학습자가
항상 그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주체자로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의 이 평생교육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토대, 이것이 정말 좀 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습자의 요구에 기반한 학습을 하자.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 과정 참여를 안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평생교육기관에는 성인 그 교육 상담을 할 수 있는 이 담당자들이 따로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떤 식으로 해요? 어떤 교육기관이 뭐 교수자도 선정을 하고 강사 선정하고 뭐 프로그램 개발해요. 아, 뭐 노인 뭐 행복한 노후 설계 해갖고 막 프로그램 만들어요. 그래갖고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맞는 교육인지를 이렇게 상담해 볼 수 있는 성인교육 상담자는 평생교육기관에 거의 없어요. 그런 문제도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교육 방법을 결정을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자기주도성을 좀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대형 교회들도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집에 PC가 없어. 아니면 우리 집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 이런 사람은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서양도 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그 이러닝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가지고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우리나라처럼 대도시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지역은 뭐 어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교육을 그 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빨리 도달을 할 수가 있으나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몰려 살지 않는 곳은 지금 이 이러닝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자, 날씨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뭐 개인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수업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이러닝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자기 주도적인 교육을 어떻게 내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교육 방법을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더라고 하는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인은 자기 주도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의 요구가 있을 때 변화를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생교육 방법론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주관성에 기반해서 자신의 삶을 구성해가고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성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적인 학습자예요. 이러니까 평생교육 방법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학습자는 자기의 어떤 적극적인 자아상을 소지해 가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상. 나도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상을 갖도록 지원해야 되고 또 이 교수자는 학습자의 총체적인 삶을 이해하고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의 총체적인 완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학습자의 총체적인 완성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대개 지식, 태도,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K, knowledge, attitude, skill, KA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을 지원을 하게 될 때 이 교수자도 또 대학의 교수들도 수업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교수자들도 수업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 스스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좋은 강사는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자, 결국은 문제 해결의 능력을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수자는 학습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하고 학습 참여 동기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좋은 교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수업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10번 해본 사람보다 수업을 20번 해본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의사결정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성인교육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는 학습자를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는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도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지원하고 학습자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지원해서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평생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학습자의 학습 도구를 조사는 안 해요. 이런 게 필요할 거야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은 내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할 때는 이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민들의 학습 요구가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일이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학습자가 학습에 갖고 있는 관심의 정도라든가 학습자의 학습 경험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고요. 실습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교양 수업인지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인지 이것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휴가제에 의한 수업인지 아니면 또 팀 티칭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도 대학에 많은 협동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예를 들면 모 대학에는 이제 영재 전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영재 전공 교수는 없고 대개 누가 팀 티칭으로 지원을 합니까? 교육학과 교수님들, 특히나 평생교육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그 영재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과 교수님들이 영재교육 전공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 팀 티칭으로 수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습자가 계속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학점은행제라든가 아니면 독학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이제 학습자들을 좀 지도해 본 적이 있는데, 자, 이들은 그 학위를 따려고 하는 열정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5년, 6년이 걸려야지 학위를 취득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일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앉아 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 나이 80살 먹은 할머니의 학습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줘요. 오늘 숙제는 무엇인지, 뭐가 중요한지, 오늘 수업 몇 페이지를 펴야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경우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라든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시험에 응시를 못한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가, 학습자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학습자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까? 무조건 필기고사나 성적이나 발표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동료들의 수업 경험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면 좋아요. 그래서 좋은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해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학습자의 학습 동기, 선행 지식, 학습 스타일 등을 평가하여서 학습 주제와 교수자의 경험을 잘 연결시켜서 성공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동에게도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연결시키는 거 중요하고 성인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민주화에 기여하는 성인 교육 방법은
소외된 학습자의 자율적인 삶이 추구되도록 지원하여서 사회 민주화와 기획행동에 기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이 사회 민주화라고 할 때는 이제 교육 평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특히 성인이기는 하나 이 문화자본이 별로 없고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여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또 모두가 평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려면 학습자의 요구 분석이 중요하고요. 또 이 학습자의 요구 분석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적 연구, 퀄리터티브 리서치에 대해서 여러분도 수업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자, 학습자의 시각으로 이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질적 연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자료를 수집하고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정말 자, 70세 할머니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나는 꼭 글을 배우고 싶어요. 제가 글을 몰라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해교육을 안내한다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들은 이 교육을 어떻게 결정해요? 작년에 했던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해서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던 교육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좋은 평생교육사는 학습자, 주민들의 학습 요구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논문 같은 거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혹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학습 요구에 대한 조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특히나 노인에 관한 연구가 많아요. 노인들에 관한 것들. 그러나 직장인들이 어떤 교육을 배우고 싶은지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은 별로 많이 나와 있질 않아요. 직장인이라든가 뭐 그 지역 주민 50세의 교육 요구라든가 다문화 가정의 무슨 다문화 어머니에 관한 어떤 학습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 별로 없는데 실제로 제가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은 모두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을 쓰실 때 그 좋은 논문을 쓰실 수 있는 어떤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학자들에게는 뭐 되리나 뭐 가이슬러, 헌트, 뮬하우젠, 넥트, 기즈케, 알라이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 되리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나 총체적인 의사소통법, 메타 의사소통법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의사소통법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가이슬러는 학습자의 불안을 제고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토의, 분반, 학습 동아리 등을 이용하여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 알맞은 수업을 선정해서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 수업의 원칙을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수자는 수업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냥 토론을 하라고 그랬더니 마냥 조별학습을 하라고 그랬더니 시간이 굉장히 늦어져. 이럴 때 자,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를 처음부터 하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 적당한 내용을 적당한 수업 시간에 끝마칠 수 있는 이런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교수자는 학습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암시적인 교육 방법이 중요하다. 정 수업을 이끌어가기 어릴 때는 투토 제도를 도입하여서 자, 팀들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도우미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뮬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봤어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은 개인의 삶의 맥락을 중시하는 생애지향적인 수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각 개인의 삶이 다른데 그 각 다른 삶의 맥락 속에서 스스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찾도록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죠. 또 넥트는 타인의 삶을 집중적으로 토의할 때 학습이 일어난다. 자, 다문화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막 토의하면서 다문화 사람들을 좀 지원해야겠구나 이런 학습
욕구가 일어난다라고 봤어요. 이 기지케라고 하는 사람도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학습에서 실패하게 되면 새 것을 학습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방해가 된다 봤어요. 아,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예전에 학교도 못 다니다 그만둔 사람인데 뭐 이렇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학습자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지 된다라고 봤습니다. 또 알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생애사 학습을 강조하면서 결국 성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자서전 쓰기나 나의 나무 그리기를 하면서 나의 삶은 어떤 유년기, 어떤 청년기, 뭐 어떤 중년기를 거쳤는지 나의 인생 100세 시대 노후는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이제 사람들과 이 자서전 쓰기 교육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시고, 자, 일본에서 태어나서 뭐 3살 때, 자,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한국에를 가야 된다 하면서 그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셨던 기억이 나고, 어머니가, 자, 아버지가 우리 내일 배를 타니까 어머니에게 음식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엄마가 엄청나게 밥을 해갖고 밥통에다가 그거를 해가지고 온 식구가 먹을 수 있게 배를 탈 때 그 밥통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배에서 오면서 거기에 있는 밥통 속에 있는 밥을 다 먹으면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려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장미 쌀을 얻어왔다. 쌀을 갖다 팔고 소위 말해서 그 빚을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당시에 고등학교는 다녔으나 생활은 너무 비참해서 깡보리밥에 새우젓 반찬으로 연명을 했다. 그리고 전쟁이 났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펌프를 퍼서 손빨래를 하면서 살았고 직장 생활을 했으나 자 당시에 공무원을 하게 되었는데 공무원의 월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보다 일반 사기업에 가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으나 사실 실패를 하고 지금은 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분의 자서전이었는데요. 이렇게 자기 삶을 스스로 성찰해보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이용한 교육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서전 쓰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강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